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교육과정론 9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주차까지 수업이 있고 8주차가 원래 중간고사고 그리고 9주차 이제 중간고사 이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에서는 외국어 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4장이 우리 교재 4장이 교육과정 평가고요. 4.1장은 교육과정 평가의 접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평가라는 게 그러면 이제 평가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가 다른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론도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이 교육과정에서 평가가 뭐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일단 출발해서 그 우리가 그 교과목으로 배우는 한국어 평가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 평가론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성취도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아니면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토픽처럼 그 숙달도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어쨌든 그 모든 것은 학습자의 한국 교육, 수업과 관련되어서 수업 이후 혹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습자 평가가 되겠고요. 여기 지금 우리 교과목에서 다루는 교재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 평가는 그 학습자 평가가 아니라 좀 더 다음 윗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이 교과목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교수 요목, 교육과정과 교수 요목이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말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라는 게 교수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했는지가 아니라 그 평가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이 교육과정을 개설한 후에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일단 교육과정 평가의 의미로서는 먼저 테스트, 그래서 검사라는 의미에서 검사라고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에서는 구체적인 측정 행위나 도구, 그리고 지필 시험이나 적성 검사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평가라는 어휘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평가란 용어에서 테스트라고 하면 구체적인 측정 행위, 그리고 그 측정 도구, 필검사, 적성검사처럼 그런 도구를 가리키고, 그다음 어세스먼트는 평정, 총평, 사정 이런 식의 단어들을 사용해요. 평정이라고도 하고 뭐 사정 이런 총평보다는 사정이란 말 많이 쓰게 되죠. 개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계획된 활동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에볼루션은 좀 이건 이제 평가라는 좀 넓은 의미에서 결정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에볼루션에 해당이 된다고 굳이 나누자면 이런 정도의 어휘를 잠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평가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교육과정에서 평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육 목표가 프로그램과 교수에 의해, 여기서 교수는 가르치는 일, 프로그램, 그 교육 과정이 짜여진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에 의해 그 교육 방식, 교육에 의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이고요. 교육과정 평가라는 게. 그리고 학습자 개인에 대한 평정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정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아까 오늘 시작할 때 이제 교육과정 평가라는 건 학습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습자 개인보다 음, 프로그램 평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라는 것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이 평가를 하는 이 목적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왜 교육과정을 평가할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실제로 학습 경험의 개발을 유도하는 교육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습 경험의 개발을 유도하는 교육 목표. 교육 목표가 얼마나 어느 정도 실현되었나 그것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이제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로서 보는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왜 외국어 교육이라고 자꾸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어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 모화자의 국어로 보는 게 아니라 외국어로 보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과정 하나입니다. 뭐 영어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과정, 일본어 교육과정 그런 식으로 한국어 교육과정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교육과정 운영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교육과정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 교육과정의 질, 수업의 질이죠. 교육 과정의 질이 수업의 질이고 그 학습자의 숙달도가 향상되는 그런 효과니까요. 그래서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 과정이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정당한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였는지 그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타당성 특정과 그다음에 교육 과정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도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부인 타당도 측정, 그다음에 전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그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가 됩니다. 타당도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어떤 종류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공적으로 학습하도록 유도하였는가의 문제도 이제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되느냐를 측정하는 거죠. 이것은 학습자가 이제 교육 목표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서 운영을 하면 학습자가 어느 정도 부합돼서 올라왔느냐 이제 그걸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미리 제작된 시험을 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평가론에서 공부하는 학습자 평가들이 교육과정 평가하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수업을 관찰하거나 교사, 학부모, 학생과 면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평가를 통하고 수업을 관찰을 통하고 그다음에 교사, 학부모나 학생을 면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좀 평가하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외국어 교육과정의 평가에서는 평가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이 목표하는 바를 얼마나 도달했느냐 판단하는 데 필요하고요. 음.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목표를 얼마나 도달했느냐, 그럼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느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냐를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느 것이 어느 외국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시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사 개발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평가해서 교사의 질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관찰도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학생의 그 평가 결과도 들어가고요.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나 그리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 그러니까 교육 과정 수립자가 잘 짰다고 해도 그걸 운영하는 건 수립자가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네. 내가 만약에 개인 레슨을 준비한다든지 뭐 어떤 그 특이한 작은 나라에 가서 한국 교육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교육 과정을 내가 짜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도 내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있는 학교도 제가 교육 과정 수립자인데 제가 교육 과정을 짠다고 해서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가끔 뭐 한두 시간 들어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여기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그 과정에 맞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인식이라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식과 수행 능력,
교사에 중요하게 되겠고, 그래서 교사 개발도 이 교육 과정에 맞게 교사를 개발하는, 교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외국어 교사 양성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실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립 등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수행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교사를 새로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나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프로그램, 그런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왜 또 갑자기 기초 자료가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 기초 자료가 된다는 건 그 교사, 만약에 제가 있는 학교에 교사 재교육을 한다면 이것이 이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서, 평가 속에 어쨌든 수업이나 교사의 수업 방식 내용도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그 재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기초 자료가 된다. 한국어 교육과정을 평가해서 그걸로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된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의 모형인데요. 과정평가에 여기는 오타가 들어가요. 이건 평가의 모형은 이제 크게 여기 이 책에선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할 거예요. 여론 모형하고 다원적 모형으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 교재에서 제시할 건데, 여론 모형이라는 것은 관점이, 우리가 이제 앞장들에서 공부했던 철학적 관점들이 기술공학적 관점이 바탕이 되어서 여론 모양이 제안이 되었고, 다원적 모형이라는 건 개혁주의적 관점하고 인본주의적 관점이 함께 바탕이 되어서 다원적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 변화와 정책 결정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회 변화가 여기 다원적 모형의 반까지만 줄이 있는데, 그건 기술공학적 관점, 개혁주의적 관점적인 바탕에서는 사회 변화와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에 인본주의적 관점도 다원적 모형에 들어갔지만, 바탕에 깔렸지만, 인본주의적인 건 인간 중심이잖아요. 좀 학습자 중심, 이런 식이 돼서 여기에서 이 마지막 편에서 잘라진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여론 모형하고 다원적 모형에 대해서 교육과정 평가 모형을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여론 모형하고 다원적 모형. 그럼 이제 여론 모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 모형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서 교육 목적, 교육 목표, 그다음에 산출이 어떤 규칙으로 이루고 있는가, 어떤 규칙들을 이루고 있는가, 그 증거로 나타난 규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평가라는 것이 현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것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전문적 과업이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의도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짤 때 의도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산출했는가의 문제, 그리고 교육과정의 결과를 보고 다음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은 교사들은 학생들에 관한 판단을 해서 배치하고, 학생을 초급, 중급, 고급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숙달 정도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배치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숙달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 진단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지침을 얻기 위해서 평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론 모형에서는 형성평가, 총괄평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형성평가, 총괄평가, 평가론에서도 공부하시겠지만, 여기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시겠는데요. 형성평가라는 것은요, 먼저 형성평가라는 건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개발했어요? 그럼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되죠. 실시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실시하는 평가가 이제 형성이에요. 이거 단어가 좀 뭐지? 이럴 텐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형성평가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개발되었어요. 그게 실행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실행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토픽 같은 거는 그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예를 들면 1급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뭐 8과까지 공부하고 중간고사를 16과까지 공부하고 기말고사를 보고 성적에 반영되어서 2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동안에 시행되는 평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현재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교과 학습을 하는 동안에 변화를 기대하면서 수정해야 할 점과 학생들의 태도, 교사의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역점을 두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진행 중인 학습에 대한 보상이나 강화를 해주고요. 그다음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성평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형성평가라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이다. 성취도평가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총괄평가인데요. 총괄평가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에 이를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년 말 시험, 뭐 졸업시험 이런 것들. 그래서 졸업시험이라는 게 보면 사실은 이 과정 전체가 되죠. 전체 과정이 끝날 때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를 하였는지 알아보는 그 평가. 최저평, 총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괄평가는 졸업시험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 정도를 알아보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성적을 예측하는 근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총괄평가는 완료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평가는 여러 개의 상대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계속해야 할 것과 비효과적인 것을,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없는 것을 계속 그냥 스탑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고요. 학생, 학급, 학교를 선정해서 사전시험과 사후시험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는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었고 형성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괄평가는 졸업시험 같은 거다. 자, 그럼 두 개의 모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 모형이었고 앞에 건 두 번째는 이제 다원적 모형이에요. 뭐 다원적이니까 뭔가 이렇게 다각적인 면이 있겠죠. 예, 다원적 모형이라는 것은 평가를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미완성된 청사진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여러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자는 학생과 교사의 가치관에 민감해야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의도보다는 프로그램 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 수량적 자료보다는 자연스러운 자료와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 정책 수행 비용, 그다음 실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적 평가에는 응답형 평가와 전문가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응답형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계획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응답형이니까. 그래서 평가를 계획하기 전에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 교사들에게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의 인식된 요구를 알아내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떤 다른 관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사람마다 좀 다른 관점이 뭐 모두가 다르진 않겠지만 관점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어떤 관점들을 보고 있지?'라는 걸 보고하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평가자는 학생들이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학생들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그걸 발견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된 행위와 결과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함으로 교사와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전문가 모형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 결과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의 유형들 그런 것이나 그다음에 행사의 결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비판하는 방법 그리고 필름, 비디오 테이프, 학생과의 교사의 대담 녹화, 녹음 그런 것들을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하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죠. 평가 방법으로는 인종학적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 결과의 측정에 평가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관찰하고 사실 그대로를 보고 평가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의 기능인데요. 기능은 시행된 과정에 근거해서 학습한 학생들의 진보 정도, 앞으로 나아간 정도, 그리고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는 것이 교육과정 평가의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형으로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산출 중심 접근, 과정 중심 접근, 결정을 위한 접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평정과 비공식적 평정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산출 중심 접근, 과정 중심 접근, 결정을 위한 접근이 있었어요. 그중에 산출 중심 평가. 여기서는 그게 해당되는 것인데 산출 중심 접근이라고도 하고 산출 중심 평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프로그램의 목표와 그 목표가 도달되었는가에 역점을 두는 관점이고요.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이 교육 목표의 설정이나 교육 내용의 선정, 그리고 교육 경험의 구성, 목표 도달 정도의 판단, 이 순서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경험 구성, 목표 도달도 정도 판단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 도달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 과정 중심 접근이라고도 하고 과정 중심 평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는 평가자가 교육 과정에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자 자신이 프로그램에 예상되는 목표를 생각하고 예상하지 않은 결과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표 도달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에서 평가라는 것이 교육과정의 개정과 그다음에 개선 그런 것을 편리하게 하는 데 뭐 그냥 막연하게 '아 이번에 좀 붙어볼까?'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음 바탕을 두고 하는 거죠. 음. 그런 데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어 카운테넌스의 모형이 이제 제일 이 부분에서 과정 중심에서 알려진 모형인데요. 이 모형에서는 학습자들의 선행 조건, 그래서 이것은 교수학습 이전의 조건을 말하는 거죠. 선행이니까 먼저 있었던, 그러니까 이 교육 과정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 있었던 그 선행 조건과 상호작용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의 결과가 또 다른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선행 조건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그래서 각 단계에서의 정보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 모형에서 프로그램의 평가 절차는 각 단계를 정한 다음에
의도와 관찰을 기술하고 그다음에 판단의 기준을 정해서 실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의사결정 중심 유형인데요. 의사결정 중심의 접근하고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중심 유형은 교육과정 평가는 자가 이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방법은 CIPP하고 CSE의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CIPP 모형을 먼저 보겠는데 CIPP라는 건 뭐냐? 상황, 콘텍스트, 상황, 입력, 인풋, 그다음 과정, 프로세스, 그다음에 산출,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상황의 콘텍스트에서 C, 입력의 인풋에서 I, 과정의 프로세스에서 P, 산출의 프로덕트에서 P, 해서 CIPP 모형이 되겠어요. 이것은 교육과정 평가를 의사결정의 대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진술하고 그리고 수집하고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관련된 평가로는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상황평가에서는 목표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목적 그리고 문제의 진단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투입평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과정평가는 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행된 단계에서 시행하는 평가이고요. 그다음 산출평가는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동안 그 사이에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에 성취한 것을 특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E 모형이에요. CSE. 센터, 스터디, 에볼루션 요거에서 CSE를 뽑아온 거예요. CSE 모형이에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범주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의사결정 범주 체제를.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 인증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결정 범주의 체제 평정,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 인증 까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사결정 범주의 체제 평정에는 총괄적인 체제에 관한 진술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은 특정한 책략과 학습 자료를 미리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실행은 프로그램 실천 과정이 최초의 의도와 학습자에 관련해서 얼마나 적합한가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개선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예상되지 않은 결과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총괄적 가치는 프로그램의 인증은 프로그램의 총괄적 가치를 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4.3장인데요. 4.3은 외국어 교육과정의 평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은 외국어 교육과정의 이제 평정 방법. 그래서 먼저 4.3.1, 그 첫 번째는 공식적인 평정이 되겠습니다. 공식적 평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공식적 평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다양한 양상과 영역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다양한 양상하고 그런 영역에 초점을 두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황에 대한 평정, 먼저 공식적 평정에서는 상황에 대한 평정, 그다음 학교 교육의 일반적 목적에 대한 평정, 그다음 특정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평정, 목표,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평정, 교실에서의 상호 작용과 실시 과정에 대한 평정, 산출에 대한 평정,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 교육적 평정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평정, 학교 교육의 일반적 목적에 대한 평정, 특정 교육 과정의 목표, 교육 자료의 평정, 그다음에 교실에서의 상호작용과 실시 과정, 그다음에 성취, 이런 것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공식적 평정은 공식과 비공식인데 여기 이제 비공식적 평정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주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수행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쩌면 공식적인 거지만 이제 우리 시험으로 보자면 중간에 갑자기 내는 퀴즈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식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비공식적 평정에 교사는 교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학생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고려하게 되고요. 그다음 학생들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능력과 성취 정도, 그리고 수업 참여도, 자기의식, 사회적 능력, 독립심, 수업 태도, 학업 습관 등에 대한 정보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이제 학생들에 관한 정보라는 게 다시 보면 일반적인 능력과 성취 정도, 수업 참여도, 자기의식, 사회적 능력, 독립심, 수업 태도, 학업 습관 같은 것들이 학생들에 관한 정보가 되고요. 그다음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비공식적 면에서. 물론 공식적인 면에서도 학업 성취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뭔가 전반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학생의 학업 성취, 교사는 학업 성취를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과 동기를 판단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업의 평가는 평가 대상은 내용에 대한 지식이고 내용의 제시, 그다음 내용이 주는 영향, 내용에 대한 지식, 내용의 제시, 내용이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수업 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비공식적인 평정 방법으로는 수업 중에 학생들과 문답, 질의응답이죠, 그렇죠? 문답을 하거나 퀴즈, 작은 퀴즈를 내서 풀게 하거나 오늘의 퀴즈에서 3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숙제를 이제 숙제 조사는 숙제에서 검사하는 거죠. 그다음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표를 이제 사용한 평점이라든지 그다음 객관화된 검사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다른 교사들이나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의 추론으로 효율성이나 적합성을 평정하게 되겠습니다. 교사가 이제 추론해서도 이제 비공식 평정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4.4장인데요. 외국어 교육과정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의 평가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첫 번째는 언어 능력 기준. 그러니까 4.4.1은 언어 능력 기준입니다. 언어 능력 기준. 여기는 먼저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참조식 검사나 기준 참조식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 능력이라는 것과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차이를 보겠는데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목표의 언어 체계, 그러면 우리들의 학습 대상자들은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되겠죠. 그 언어 체계에 대한 내재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가 한국어의 언어 체계에 대해서 내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겠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 언어 지식 능력이 문법의 규칙, 어휘, 언어의 모든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서로 적합하게 짝을 맞춰가는지 서로 합체되어 구성되어 가는지 조립되어 가는지를 아는 능력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그 언어 수행, 언어 능력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습득 이론에서 거기에서 언어 수행은 실제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언어 능력은 이제 기저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언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언어 수행이 연구 대상이 언어 수행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그냥 학생의 행동을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고요.
언어 능력이라는 건 실제 행동의 기저가 되는 화자가 알고 있는 정신적 능력이고 이상적인 인간의 능력을 연구 대상으로서 연구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언어 능력은 위에 설명한 그 언어의 규칙이라든지 발음 방법, 의미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언어 수행이 돼서 밖으로 그 말이 말하기로 나오고 쓰기로 나오고 읽기로 이야기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능력은 기저 지식이다. 국어교육은. 그래서 외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의 기본이 되는 저변 지식이나 능력 이상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히메스의 그 언어 그 능력과 이제 이런 것에 언어 능력에 대한 의견인데 히메스의 의견인데 문법성 판단력과 원어민의 용인 가능성 외에 의사소통 이론과 문화적 측면이 포함된 네 가지 능력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았어요. 히메스는. 그래서 첫 번째는 문법 판단 능력, 다음 두 번째 실행 가능성, 세 번째 적합성, 네 번째 실용성 이렇게 네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법적 판단 능력은 화자의 말이 언어 형태로 보아서 가능한지를 판별하고 올바른 문법을 표현하는 능력이 문법적 판단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은 화자의 말이 문법적으로 맞지만 실제 그 문장이 가능한지, 대화 상황에 사용 가능한지를 판별하고 타당한 표현을 하는 것. 표현하는 그런 타당한 것으로 타당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다음 적합성은 화자의 말이 대화 상황에 적절하고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여기 자면서 쳤나 봐요. 오타가 너무 많네요. 죄송해요. 성공적인지 판별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 화자의 말이 실제 사용되고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지 판단하는 그 실제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지성성으로. 카넬과 수아는 문법적 능력과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생략적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러니까 카넬과 수안에서는 문법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력, 생략적 능력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능력이다. 언어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보았고 바흐만은 또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 언어의 능력, 책략을 사용하는 능력과 심리과정, 상황에 이것 네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에 그 언어 능력이 문법 능력, 담화 능력, 언어 기능 이해 사용, 그다음 사회 언어학적 능력을 포함하고 화용 능력도 모두 포함해서 이걸 총칭한 것을 언어 능력이라고 했고 그래서 바흐만이 보는 관점은 세상의 지식, 언어의 능력, 책략을 사용하는 능력과 심리과정, 상황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바흐만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언표 내적 행위라는 것과 발화행위, 발화 매개적 행위가 이제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표 내적 행위와 발화행위, 발화 매개적 행위를 자세히 보면 언표 내적 행위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의도와 관련된 행위, 언표 내적 행위는 발화 전 의도. 그다음 발화행위는 실제로 말을 발화하죠. 그러면 발화하는 건 뭐예요?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행위고요. 그다음 발화 매개적 행위는 말한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주는 효과가 발화 매개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려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려면 첫 번째는 문법 지식 플러스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 플러스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플러스 의사소통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법적 지식, 의사소통 기능 이해와 사용하는 능력, 그다음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의사소통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언어 능력 기준에서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었고 두 번째는 언어 숙달도입니다. 언어 숙달도. 그래서 언어 능력과 언어 숙달은 공통적으로 언어의 형태와 의미에 대한 숙달과 언어의 창조적 사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숙달도부터 최대한의 숙달도까지 나누어서 등급과 척도를 평정하는 것이죠. 언어학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은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구분은 이제 과거에는 언어학적 내용을 음운, 어휘, 통사적 지식을 나누어서 그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당연히 음운, 어휘, 통사적 지식은 아주 중요한 기반이에요.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국어학에서. 그 외에 의미, 담화, 사연학적 특성, 그러니까 화용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게 그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구분이 되겠고, 그다음 심리학적 또는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고요. 2단계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언어 활동과 구언어의 전달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겠고 3단계에서는 최종 목표인 언어 사용과 화행 목록이 있겠습니다. 언어 사용은 화행과 의미,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고요. 화행 목록에는 그 역할, 언어 하자의 그 언어를 발화할 때 역할이나 상황, 주제, 기능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목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숙달도의 구성 요소는 언어 기능과 언어 양상을 합한 개념으로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나누어 볼 때 이제 가로축은 언어 양상. 그래서 음운, 철자, 어형, 통사, 어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축이 되고 세로축은 언어 기능이 되는데 청해는 이제 듣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 것. 구두 표현, 이제 말하기가 되겠죠. 독해, 읽기가 되겠고요. 장문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언어 숙달도를 진술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최저 0단계에서 시작해서 원어민에 가까운 이중언어 사용 단계. 외국어 숙달도가 0, 기초죠. 글씨도 모르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중언어 화자까지의 단계까지.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거죠. 이중언어면 뭐 거의 원어민이잖아요. 두 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이중언어 화자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를 그, 그 사용 단계를 구분해서 등급화하게 되고요. 첫 번째 초등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된 일, 세 번째 최소 전문가, 네 번째 완전한 전문가, 다섯 번째 모국어 또는 이중언어 이런 식으로 단계를.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국가 수준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위계에 따라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8차 교육과정 이런 것들 그거를 편성에 대한 그런 평가가 하나가 얘가 되겠고 두 번째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국가 수준과 학교 수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취도 중심 평가. 이건 이제 중간고사, 고말고사 여기가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제 6차 교육과정 중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 교육과정 편제의 적합성, 학교 교육적 강론의 적합성, 교수학습 자료의 다양성, 평가의 타당성, 특별활동 시간 운영의 충실성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시도 교육청의 평가 지침이 마련되어서 형성평가를 사용해서 실행 가능성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다음 4.3에서는 외국어 교육과정 목표의 반영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과정의 반영도인데
그래서 여기는 교육과정 기준의 특정이라는 것이 어? 어? 교육과정 기준의 측정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에 진술되어 있는 그 평정하고 그다음 평가에 관한 내용에 교육과정의 목표가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목표 반영도라는 것이 그 목표가 얼마나 반영되는가가 이제 이 장인데 이 절인데 교육과정 기준의 측정, 교육과정 기준 그것에 대한 특정은 교육과정에 진술되어 있는 평정, 그 과정 속의 평정 어떻게 하겠다는 그 진술되어 있는 그것을 평정하고 이 교육과정이 어떤 것이냐는 평가에 관한 내용의 교육과정의 목표가 평가 내용의 교육과정 목표가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평가, 먼저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과과정의 골격이 되는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철학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해당 교과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지. 첫 번째는 외국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해서 평가했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이 수업에 실행하는 거죠.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측정 기준이 되고, 과정 자체가 측정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교수의 타당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 자체가 된다는 게 뭐냐면 실행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되는 걸 보면 과정 자체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자체가 측정 기준이 되고 교수 타당성을 알아보는 것이고요. 교수 타당성이라는 것은 검사 항목하고 교육 과정과의 관계, 검사 항목과 교육 과정의 관계, 그리고 실제 시험과 수업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실제 시험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그 진짜 시험하고 수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뭐 어느 정도 맞는지 그런 관계. 그리고 얼마나 타당한지, 이런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성취도 검사의 문항과 교육과정의 내용과의 연관성. 검사 문항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지 문항 항목이에요. 그것과 교육 과정의 내용, 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 그리고 학교 교재와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 수업과의 연관성인데요. 교육과정과 수업과의 연관성인데 여기에서는 교수와 검사 문항, 시험을 본 기술과 그 그리고 교과서 이런 것들의 교육 과정하고 수업과의 연관성이니까 그런 교과서와의 그 기본 기술 지식하고의 어떤 관계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지역별 또는 국가 단위의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교육 과정의 반영 정도를 알아봅니다. 지역은 국가, 지역별. 그 지역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기도, 뭐 이게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도, 아니면 뭐 서울, 뭐 충청도, 제주도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별 또는 국가 단위, 한국 전체, 국가 단위의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 그 표준화 검사를 이렇게 통해서 얼마나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에 반영이 되는,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에 반영되는 정도예요. 그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 내용 타당도가 아주 중요하게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 수업의 과정이니까 내용 타당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재의 연관성은 교육과정하고 교재의 연관성.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이 짜여지면 교재가 만들어지고 그 교재를 사용해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재하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작된 교과서 그리고 시청각 자료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진술된 목표나 그다음에 내용, 교육과정의 내용, 그다음에 시행 방법, 평가 항목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수립된 그 수립 교육과정하고 교재하고를 서로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어 교과에서의 교재 분석은 이미 제작된 다양한 교과서를 수집해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능, 언어 기능, 소재 등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하고 수업의 연관성, 교육과정하고 교재의 연관성, 교육과정이 수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외국어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그 교육과정의 목표 반영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교수 질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수 질 프로필을 작성을 해서 교과 과목하고 학력평가, 교수 및 구성인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교수의 질에 대한 평가 대상. 교수 질에 대한 평가 대상은 이제 평가 대상이 뭐냐? 그럼 평가 대상은 교육과정 목표와 교수 목표 간의 일관성, 교육과정 목표, 과정의 목표하고 교수 목표, 수업 목표죠. 그렇죠? 실제 수업 목표와의 일관성을 보고, 그 다음에 교수 목표의 적절성, 그다음에 교수 목표와 학력 평가 간의 일관성. 교수 목표와 학력 평가는 뭐냐면 수업의 내용이에요. 교수 목표는. 근데 학력 평가는 중간고사에서 보는 시험 내용이죠. 그거 간의 이제 일관성. 수업에서는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시험엔 다른 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일관성이라는 게. 학력 평가의 적절성. 그럼 학력 평가가 이 교육 과정을 했을 때 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적절하게 평가가 가능하냐. 그런 적절성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력 평가와 교수 그리고 교과서 간의 일관성. 당연히 평가와 수업 내용, 교수는 수업 내용이죠. 수업 내용과 교과서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수 및 교과서의 적절성. 교수는 수업하는 것과 교과서의 적절성. 그러니까 일관성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일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냐 이것. 그러니까 이 교수 질에 대한 교수 수업이죠. 질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 교육 과정과 목표의 일관성, 그것의 적절성, 목표와 교수의 일관성, 적절성, 그다음에 교수 목표와 학력평가 간의 일관성과 적절성, 학력평가 교수 사이의 일관성, 적절성, 학력평가와 교수와 교과서 간의 일관성, 적절성, 교수와 교과서 간의 일관성, 적절성, 이런 것들이 모두 교수의 질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4장에 이제 교과서의 4장에 외국어 교육과정의 평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은 이제 이론 수업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육에 갔을 때 우리 여기에 나오는 평가는 한국어 평가론의 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평가니까 우리가 요 마지막 페이지에 뭐 일관성, 적절성 하면서 계속 과정 목표와 교수의 일관성, 적절성, 뭐 교재와 수업 간의 일관성, 적절성 이런 거 중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이 이 교육과정 평가라는 게 포함하고 있는 범위를 이제 전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이다. 그래서 뭐 교재도 수업 방법도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목표도 교재도 수업의 방식도 그다음에 뭐 평가의 학력 평가까지 나오니까 평가 내용, 성취도 평가의 내용까지 이 네 가지 전체를 이제 크게 봤을 때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좀 너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력에
여러 가지 그 실제적인 뭐 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뭐 한국어 평가 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교대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뭐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요걸 먼저 하고 그것들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어려워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곧 주말이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